안나입니다. 미용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한국에는 2만 명이 새로운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걸쳐 그 이후에야 한 명 머리에 혼자서 한 고객의 A부터 Z까지를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3년에서 5년이라는 그 스태프의 기간 동안 이 스태프는 일도 해야 되고 이론과 기술도 습득해야 되고 이력 관리를 하며 나아가 이분들은 잠재적인 창업자이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마케팅 역량까지 쌓아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주당 근무 시간은 65시간이고요. 그리고 평균 6일을 근무합니다. 이분들에게 마케팅 역량까지 쌓는 것은 본인의 이력까지 습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이분들이 취업을 하든 아니면 창업을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SM 마케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쉽고 저렴한 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켓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2017년도에 헤어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종사자 수는 총 30만 명에 해당됩니다. 매년 2만 명의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있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한 해 2018년도 기준으로 12,000여 곳이 새로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덕트의 서비스는 2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본인들의 이력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 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2가지이고요. 그 2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서비스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마케팅 툴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월 5,000원을 저희가 서비스료로 받으려고 하고요.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비용은 매월 5,000원 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0만 명의 헤어 디자이너들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10만 명, 33%의 점유율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켓에 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법은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미용 아카데미라던가 미용 전문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대상으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알리고 SNS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헤어 이력 관리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 헤어 디자이너들이 소속되어 있는 유명한 디자인 샵들이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샵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소속 헤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자체적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능력 있고 아니면 좋은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분들이 본인들을 PR하고 본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 초빙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소리가 나는 거니까. 저희 경쟁자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미용실을 대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엔드 유저인 소비자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서비스가 타겟팅되어 있는 서비스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디자이너 1인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1인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말씀드리면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창업업 폐업률이 1년에서 가장 큰 업종입니다. 그리고 자영업 같은 경우에 가장 자영업을 하는 업종이 1순위는 음식업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미용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했던 질문인데 아직도 네. 카카오 헤어 네. 같은 그런 플랫폼들하고 어떻게 경쟁하고 또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베네핏이 있죠? 일단 저희가 카카오 헤어샵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카카오 헤어 같은 경우에는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미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헤어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카카오의 전략은 헤어, 그리고 네일, 아니면 다른 미용업까지 확대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기업 업체들을 본인들의 에코시스템으로 들여보내서 결제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예약 서비스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대상자는,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분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역량을 키워주는 서비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역량 하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쉽게 만날 수 있을까? 소비자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끝단만을 지금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디자이너 샵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의 수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을 받기 때문에 스태프가 받는 평균 월급은 월 91만 원이라고 2013년도에 그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3, 5년의 기간이라는 걸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주노 헤어라고 들어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노 아카데미에서는 이 수습 기간 없이 바로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6개월 아니면 1년짜리 코스인데요. 이 학원 비용이 얼마냐면 1,440만 원입니다. 월 120만 원. 이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헤어 디자이너 아니면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1,44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극소수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의 사람들, 실제로 95%의 미용업을 하고 있는 가게의 95%가 1인에서 4인의 소형입니다. 굉장히 작은 자영업자죠. 근데 이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3년에서 5년 이 기간을 수습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3년에서 5년의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태프가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회사를 풀타임으로 다니시면서 6일 동안 매일매일 회사에서 11시간씩 일하시면서 MBA도 다니고 동시에 나는 몇 년 이후에는 내 사업을 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프리랜서로 일할 것이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는 그 버든을 낮춰줄 수 있는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교수님 질문에 조금 더 첨언하면 카카오 헤어샵은 여전히 헤어 디자이너를 가입을 하려면 가맹점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디자이너 중심보다는 여전히 디자이너가 소속된 헤어샵 중심으로 오퍼레이션이 운영이 되고 있고 디자이너가 자기 개인으로서 마케팅하고 고객도 관리하고 고객을 더 많이 모집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장점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드리자면 혹시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 주방이 가장 첫 번째로 자영업과 관련돼서 나오고 두 번째로 지금 공유 미용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것에는 두 개 다 경영제라는 게 있다고, 경영제라는 그런 특징,
그리고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 시기에 이런 공유주가 공유 미용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프리랜서가 점점 더 많아질 테고 이 프리랜서가 본인들을 알리고 그 역량을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많은 일들이 많은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확보한 저기 유저들을 대상으로 네. 그런 서비스는 쉽게 추가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아이디어를 내도 네. 남이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게 프로텍션이 되나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프로텍션을 하는 방법은 고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 서비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 어떤 게 있냐면 SNS 아니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기 본인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설 장비를 사용한다던가 그 프로세스 자체가 5단계, 6단계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저희는 그 5분, 10분 안에 본인들의 이력과 SNS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간략하고 그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 플레이그라운드 운영하고 있는 패션헤드 백화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랩탑을 가지고 계셔서 fashionhead.kr 치시면 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제품 먼저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 유저들이 이제 자기의 스타일을 이제 데일리룩을 공유를 하고 있고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아이템을 클릭하면 또 유사한 이런 옷들의 그 추천 시스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번 이런 할인 쿠폰으로 반복되는 이런 커머스 콘텐츠에 많이 지쳐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나도 나의 이런 스타일 감각을 좀 공유하고 싶은 여성분들 좀 더 나아가서 패션 콘텐츠의 주인공으로서 나도 참여해보고 싶은 여성분들의 그런 갈증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서비스에 이제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는 긴 장문의 카톡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실제 사이트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이제 직장인분들이고 약간 모던하고 심플하신데 약간의 디테일을 또 추가하시는 분들이시고요. 결국 저희는 이 현상을 이제 새롭게 뭉치는 스타일 커뮤니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장에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만 아이템을 태그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반인들도 브랜드 아이템을 태그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떠오르는 이제 서비스가 스타일쉐어라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브랜드 아이템을 태그할 수 있는 기능을 유저들에게 제공했는데 현재는 이제 10대 커뮤니티로 많이 축소가 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에 좀 반응을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2012년부터 시작한 스타일쉐어가 이제 최근에는 20대 커뮤니티로 확장을 해보겠다고 이제 29cm를 인수하면서 커뮤니티 확장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디어 커머스 운영에 이제 추가 자금을 조달하면서 실제 피드를 보시면은 물건을 팔기 위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올해 1월부터는 급격하게 MAU가 떨어지면서 이제 고객들의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타일 커뮤니티의 이제 새로운 서비스로 이제 저희가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베타를 오픈하고 월 87%씩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유저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브랜드들도 이제 자기의 상품을 이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교수님께서 이제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매거진 메뉴에 패션 매거진들 국내 매거진 콘텐츠 API 제휴를 지금 통해서 좀 사이트의 신뢰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영상 채널 이제 테스트 영상을 오픈을 했고요. 실제 디자이너 쇼룸 방문해서 좀 그런 좀 콘텐츠 강화를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드 라운드 정식 서비스 런칭을 위한 이제 그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는 이제 핵심 지표를 가지고 천천히 한 단계씩 나아가서 현재 이제 MAU 40만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스타일 쉐어를 넘어서서 이제 스타일 놀이터라는 그 여성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탑 오브 마인드로 올라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은 이제 그런 상해, 뉴욕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스타일리스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 사이트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좀 B2B 좀 상품 개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카이스트 동료분들이랑 데이터 파트에 이제 좀 서비스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기회를 얻은 이제 스파크랩 엑셀러레이팅이 엊그제 최종 이제 합격이 되어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이런 B2B 쪽을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데이터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백화점 주간에 갔을 때 이제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붙어서 너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니? 뭐 너의 취향은 이러니까 이렇게 입으면 좋을 거야. 라는 이런 이제 3시간 동안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그 퍼스널 쇼핑 경험을 한번 만들어주자. 예를 들어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항상 댄디한 스타일을 입으시면 코엑스에 쇼핑할 때 그런 이제 개인화 경험을 만들고자 하고요. 네, 이런 오프라인 매장 차별화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고객 가치 개발 쪽에 저희는 1차 고객을 좀 디자이너 패션 회사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스타일을 추천할 수 있는 도구를 백오피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영상에서는 이 스타일이 좋아요, B라는 스타일이 좋아요 라는 거 이제 유저들이 한 7% 정도 인터랙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유저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저희 세션에이드 솔루션이 깔릴 예정이고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이 사람의 최근에 SNS 활동 스타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CRM 솔루션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자면은 기존에 이런 상품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하는 이제 업체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좀 더 차원을 확장해서 어떤 이 스타일에 대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거를 이제 유저 단위로 학습하고 그거를 실제 스타일 추천할 수 있는 백오피스를 제공하자라는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서비스 중에 사실은 뭐가 진짜로 확실하게 이거 코어 경쟁력인지를 지난번에 김호민 대표도 물으셨는데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모든 서비스 모든 플랫폼들의 뭐 약간씩을 다 갖다가 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과연 어떤 모양이 될지 그리고 뭐 어떻게 차별화가 될지가 확실하지가 않고 또 그게 참 어떤 게 정해지면 그거가 어떻게 해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건지에 대한 그림도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아서 이거는 거의 내 생각에는 패션에 관한 거의 모든 플랫폼을 다 경쟁자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전략이라는 거는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실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뒷단에 좀 데이터 쪽의 그 솔루션은 이야기를 빼고 앞에 커뮤니티, 그러니까 유저들이 어떻게 이 서비스에서 더 활동하게 하느냐에 이제 좀 모든 이제 팀의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분들이 TPO 단위별로 이제 스타일을 많이 저장해 놓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핀터레스트 같은 서비스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 내에서 이제 그 스타일 아이디어, 그러니까 스타일 제안을 나는 하객룩은 이런 식으로 입을 거야. 나는 이제 데이트할 땐 이런 식으로 입을 거야. 그거를 보드 형태로 이제 저장하게 함으로써 좀 더 이런 좀 그 나의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를 저장할 수 있는 그 UI UX를 될 수 있게 하고 네, 그 경험을 좀 더 커뮤니티 경험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일단은 집중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제 유저들이 말하는 이 스타일 데이터를 네, 서비스화하는 거를 좀 차별화라면 차별화라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머스를 하지 않는 서비스. 커머스를 하지 않으시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매니저님이어서 질문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저도 계속 이만하게는 들었지만 네.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게 있었어요.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왜냐면 저는 옷 사는 거 진짜 좋아하고 네. 다 쓰거든요. 스타일 쉐어 얘기도 발표 때마다 하시는데 스타일 쉐어 DAU가 떨어질 거라고 늘 얘기하시면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스타일 쉐어 얼마 전에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내가 보기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저기 화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또 요즘에 뭐 나왔잖아요. 작년부터 셀렉티브라고. 셀렉티브 나왔잖아요. 저 네. 그것도 신청해서 쓰거든요. 네. 처음 나왔을 때도 전 그것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약간 셀렉티브와 음. 스타일 쉐어의 중간? 스타일 쉐어는 되게 영한 분들이 쓰고 셀렉티브는 조금 또 30대 분들이 많이 쓰시고 그 네. 사이에 제 나이 또래를 타겟으로 한 앱인 것 같은데 스타일 저장하는 거 이외로 고민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방식 이런 스타일 공유 방식으로 서비스를 푸는 게 이제 말씀 주신 이제 딱 그 두 가지 네이버 셀렉티브와 이제 스타일 쉐어인데요. 이제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이제 고객 타겟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희 서비스는 약간 돈 있는 분들이 쓰시는 서비스고 제품 객단가가 이제 스타일 쉐어랑 셀렉티브에서는 거의 이제 동대문 제품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커머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저장하고 스타일을 보는 게 메인인 건지 예. 아니면 그냥 비싼 옷 그리고 진짜 희소성 있는 편집샵의 옷만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옷만을 팔겠다 이게 메인인 건지 그게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발표를 들을 때. 네, 일단 후자 이제 옷을 팔지는 않고요. 이제 앞단에 스타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만 이제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이제 브랜드 자사물로 저희는 그냥 고객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네, 앞단에 그냥 스타일 공유하고 저장하는 공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비스와는 거기서 다루어지는 제품군 자체가 이제 좀 다르다. 소싱하는 시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내가 보기에는 소비자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익스피리언스다라고 얘기할 게 달라져야지 달라지지.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가 뭐가 달라지는 건지가 디파인이 스스로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익스피리언스인지 고객의 익스피리언스에 좀 집중을 해서 다르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뭐 이거 진짜 다르네라고 얘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다른 고객 경험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한 미식가 발표를 맡은 유지현입니다. 네, 저희는 뭐 지난 발표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구독형 혼술 패키지라는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뭐 월 얼마를 내면은 뭐 이런 월 2회 동안에 안주와 술을 이렇게 페어링해서 제공해 드린다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뭐 전통주와 뭐 족발, 뭐 전통주와 뭐 불닭볶음면 이런 식의 좀 안주와 잘 어울리는 술을 이렇게 페어링해서 드리는 그런 서비스고요. 저희는 좀 여기서 디테일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많은 좀 뭐라 그럴까 과도한 가정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저희의 이 사업 모델에 대한 로직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마켓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그 가구 수 그 25개구에 이 2030 1인 가구원을 타겟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리서치를 해보니 배달앱 사용자가 한 30%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1%를 타겟팅해서 마켓 쉐어는 0.3% 가져가겠다. 그래서 에버리지 유저는 한 2,000명 수준으로 가져가고요. 저희의 이 프라이스는 지금 한 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술당 하나 존재하는 주류구독 서비스가 45,000원 정도고요. 거기다가 저희는 이 안주까지 제공이 되는 거는 간식 구독 서비스에서 그 프라이스를 따왔고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잡았을 때 먼슬리 레비뉴가 한 1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송 횟수는 말씀드린 것이 월 2회. 그래서 뭐 총 저 2,000명 상대로 하면 월 한 4,000건 정도의 배송 횟수가 발생되고요. 월 1회당 뭐 배송에 대한 비용 뭐이 정도다 25,0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매출은. 그래서 먼슬리로는 뭐 저기 뭐 2월리로 12억 정도의 이 타겟 매출을 잡았고요. 그래서 매출 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가를 선정하기가 저희가 아직 이 뎁스 있게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음식료의 평균 매출 원가율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이 코스트 오브 구드로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5억 원 안쪽에 총익이 남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 세일즈 제너럴 앤 어드민스트레이션 저 보시는 것 같이 뭐 임대료, 인건비, 서버, 배송비 등 매우 저희가 러프하게 가정을 한 개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국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2억 원 정도 남게 되고 이거를 저희는 사실 이 플랫폼 업체지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면에 대해서는 제조사 보전 이익 같은 경우는 식품 상장사의 이 영업이익률 평균에 한 더블은 주자라는 생각으로 한 12%는 보존해 주는 걸로 해서 저 정도의 이익을 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네, 딱 맞게도 유통 플랫폼 평균 정도의 보전 이익이 나오더라고요. 한 18%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의 넷 프로핏은 뭐 한 저 정도 1억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에 그래서 뭐 초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유고와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한 VC들에 대해서 이 얼마 정도의 배당성을 보장해야 저희가 좀 매력적인 그 투자처가 될 수 있으니 뭐 유고는 60% 정도 하고 배당은 40% 정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유치자금 계산한 거는 위에서 뭐 계산했던 그런 이 셀링 제너럴에 대한 한 좀 버퍼를 둬서 130% 정도를 투자받는 걸로 해서 뭐 한 3억 정도 투자를 받고 이랬을 때 저희가 챙겨줄 수 있는 ROI는 한 10% 정도다 라는 로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해서는 뭐 그간 쭉 말씀드려온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저런 식의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서 더 싸게 집에서 편하게 혼술을 즐길 수 있는 걸 했고요. 뭐 저희의 이런 서비스의 좀 디테일을 추구하는 거는 일단 내가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디렉션을 줄 수 있게 뭐 1분 퀴즈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구글 폼 같은 거를 활용해서 네 이렇게 뭐 그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그냥 저희가 그 일방향으로 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정보들 그리고 술은 사실 이게 일상과 같이 가야 되는 건데 힘들어질 수 있으니 만약에 오늘은 안 먹고 싶은데 계속 오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중간에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맛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다시 그냥 리테일링으로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쇼핑몰까지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구독 주문해서 간편 결제하면은 누나까지 술과 안주를 배달해주는 그런 뭐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네, 뭐 관련 레귤레이션들을 저희가 좀 찾아보고 그거에 기반해서 뭐 사업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현재 같은 경우에도 배달민족 같은 걸 봐도 이게 뭐 음식을 같이 팔면서 주류를 파는 게 허용이 되고요. 그게 저희는 뭐 전통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류에도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리서치했었는데 가능한 걸로 보고 이런 사업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동네에 가서 사는 거나 오프라인에서 가서 사는 거에 비해서 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건지에 대한 확실한 어드밴티지가 뭘까요? 저도 딱 교수님 말씀하신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과연 저희 사업을 이용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뭐 그냥 편리하게 앉은 자리에서 술과 안주를 갖다 준다라는 거는 지금도 그냥 뭐 중국집에서 탕수육 시키고 고량주 시키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희는 그런 거를 좀 더 내가 셀렉팅하는 것보다 남에게 셀렉팅했을 때 내가 모르던 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안주와 주류의 페어링이라는 면을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런 식의 뭐 이거랑 이거 같이 먹으니 맛있더라 라는 식의 여러 이런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먼저 저희가 무슨 조사를 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런 걸 좋아하는 소비자니 이쪽으로 제공해줘야겠다라는 식의 데이팅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있고요. 뭐 이런 걸 비슷하게 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와의 차별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템이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프리미엄 주를 정기 구독해서 음식이랑 같이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시중에? 네, 술담화라고 찾아보시면 근데 그 안주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거기는 간단한 스낵류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정말로 이게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아니면 반제 정도의 밀키트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앞서 가정했던 이 제조사와의 이 꼼바이 이런 데서 더 많은 저희가 좀 로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요기요나 배민이나 이런 데서 퇴근 시간 맞춰서 다 주문하면 되고 술 다른 거 먹고 싶으면 제가 사가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 같은 데도 주문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업체 거 제가 요기요로 주문해서 먹으면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요기요 배미는 제가 선택해서 제가 먹는 건데 저희는 여기서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큰 카테고리만 정하면 저도 어제도 밤에 10시에 시험 보고 들어가면서 야식을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택시에서 약간 멀미가 났는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일단 푸시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몇 번의 경험을 거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더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좀 더 그들에 비해서 전문적으로 뭐 전문적이기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많은 페어링의 개수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그런 거에다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고 이런 좀 고민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추천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저희가 리서치해서 그냥 페이지를 보면은 뭐 이런 게 맛있더라라고 또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말 그대로 설문을 해서 나는 이런 식의 뭐 그냥 뭘 좋아한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탁 생활 공간을 위한 운영관리 솔루션 라라타임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지역에 있는 세탁소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건비 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세탁소들이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런 무인 빨래방들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켓에서 빨래방의 운영 시스템을 보면 총 2,000여 개의 빨래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절은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있는 빨래방이고 반절은 개인이 그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빨래방 형태였습니다. 이런 무인 빨래방을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연락 오는 그런 고객들로 인한 CS 관리 그리고 멤버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고 그리고 말이 무인 빨래방이지 매일매일 방문을 해서 청소라든지 어떤 에러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세탁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리고 현금을 항상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타인과 함께 공간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내 집처럼 편하고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라타임을 제안합니다. 이 라라타임은 IoT 제품을 세탁기에 부착을 해서 세탁 건조기 이용법과 매뉴얼을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 이제 이용법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현금 없이도 모바일 페이, 또 신용카드로서 페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그 공간 운영자는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인 빨래방이지만 이 어플을 통해서 출입 관리를 함으로써 세탁을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데요. 1, 2인 가구 게스트들이 이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세탁기 이용을 하고 그 이용할 때마다 서비스에 대한 피를 내고 또 그런 행동 데이터들은 그런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과 공유를 하면서 거기서도 데이터 수익을 얻을 예정입니다. 네, 한 개 지점당 기계 설치비와 서비스 이용료로 얻는 수익을 추산을 해봤고요. 저번 발표에서 같이 런드리고와 세탁 특공대와 같은 온라인 세탁 서비스에 대한 지분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배달 서비스나 이런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저희 공간을 확장을 해서 결국에는 이 온라인 세탁 서비스들도 오프라인 공간으로 나올 계획을 갖고 있고 저는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을 한 후에 그런 온라인 배달 시스템을 붙일 예정입니다. 그러한 계획으로는 현재 청년 역세권 주택,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이
매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 공간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공간에는 세탁 시설과 이런 공간 운영에 대한 그 운영자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그 커뮤니티 운영 관리 역량과 시스템을 통해서 이 공간들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런드리 카페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희의 팀 운영을 맡고 있는 CMO와 CSO, CTO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없기 때문에 업주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것을 사용하면은 뭐 기존의 빨래방 체인에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서 획기적으로 베네핏을 얻는 게 어떤 거일까요? 일단 그 멤버십조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나 동네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래서 잘 되면 그 옆에 똑같은 빨래방들이 생기고 그 차별화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고객 관리와 멤버십을 운영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무인 빨래방이기 때문에 투잡으로 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가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가서 해결해야 되고 뭔가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이 모바일 그 플랫폼으로서 이제 고객의 어떤 그 청소를 해야 되거나 할 때 그런 청소 대행을 하는 업체를 붙여서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서 청소를 해주는 시스템을 이제 만든다든지, 그래서 관리 운영에 있어서 더 좀 원활하게 하는, 실제로 돈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막 CS 관리하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가서 실제로 대신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파트타임이나 이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풀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가 나가지고 다운을 받아. 네. 마이베스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발표니까요. 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은 저의 개인적인 좀 경험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저는 사실 목욕탕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목욕탕 가서 이렇게 좀 쉬고 뜨거운 물에 몸 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목욕탕 자주 가는데 요즘은 사실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좀 아쉬운데 제가 목욕탕 이용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위생입니다. 그 목욕탕에 가면 이 물을 언제 갈았는지, 또 탕은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항상 찜찜했어요. 이용하면서도. 그리고 뭐 샤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부분이 좀 컸고, 두 번째는 그 목욕탕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엄청 뛰놀고 막 엄청 소리 지르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뭐 가서 좀 쉬고 싶고 이렇게 릴렉싱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했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이런 걸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많이 좀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목욕탕은 다들 목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신체를 어쩔 수 없이 노출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사실 타인에게 나의 신체를 다 있는데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서비스는 그 기본적으로 욕조 시설을 갖춘 개인 목욕 플러스 힐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어떤 위생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비즈니스들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거에 대한 고객이 최소한 그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온전히 그런 위생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 잡다한 소음들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그 혼자만의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한국 부인회 총본부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2018년도에 찜질방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한 부분에서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목욕탕을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세신, 그러니까 진짜 목욕 때만 가는 거고, 나머지 절반이 혈액순환의 피로회복입니다. 말 그대로 쉬러 간다는 거죠, 목욕탕을. 그리고 목욕탕을 이용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 만족하냐, 그러니까 네가 목욕탕 갔다는데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80%가 피로회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욕탕을 가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목욕을 하고 더러운 거 씻어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쉬었다, 회복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피로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관련된 시장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목욕탕이라는 특정 업종의 특수성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숲을 보기 위해서 좀 큰 범위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목욕이라는 게 힐링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힐링 산업이라는 게 되게 부각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범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힐링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힐링 지금 이 목욕이나 스파, 혹은 뭐 더 넓게 보자면 피트니스나 뭐 개인 미용, 관리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힐링 산업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글로벌리 지금 한 4,800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는 거기서 포션은 적지만 어쨌든 약 75조 정도 2018년 기준으로 그런 산업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지금 목욕탕, 사우나, 온천을 포함한 업종이 한 6,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숫자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근데 저는 사실 이 숫자를 보고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땅의 이 대한민국의 면적이나 이 인구수를 대비해서 볼 때 사실 이 업종 자체가 다중 이용시설, 목욕시설이 6,700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촘촘히 내가 여기 목욕탕이 있다고 해서 바로 목욕탕의 반경 몇 킬로 이내는 생기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6,700개라는 건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다라고 해서 포함시켜봤고, 사실 마지막 거는 약간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왜 들어갔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최근에 안마 시장이 되게 핫하거든요. 경쟁이 치열하고. 근데 이게 어쨌든 큰 범주로 보면 힐링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마 시장에서 그 안마 기기를 가정에다 파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2007년에는 그 200억 규모의 시장이었는데 불과 10년 이내에 지금 9천조, 거의 1조를 말하는 시장으로 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는 이게 어쨌든 고객이 뭔가 편하게 쉴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하는 서비스나 뭔가 시장에 출연한다면 분명히 수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참고하고자 봤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검색하고 그 검색을 한 거에서 예약을 하고 결제하고 서비스 이용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와서.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돈을 벌고자 하는 지점은 예약하고 결제할 때 당연히 서비스 이용료겠죠. 오프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약하고 결제할 때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저희가 1차적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건 저지점이고 서비스가 고도화가 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취합한 이 목욕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Y축은 인구의 밀집도고요. X축은 이제 비싸냐 싸냐 가격인데 지금 보시면 당연히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하나의 공간에 사람들을 많이 때려넣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하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 이제 호캉스라고 해서 한 2~30만 원 내고 이제 호텔 가서 쉬는 이런 휴식이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 가격은 좀 저렴하면서 인구 밀집도를 최소화한 이런 서비스를 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얻는 가격 경쟁력은 크게 이런 고객 경험, 그러니까 뭐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개인화된 뭐 수온이나 이제 버블 컨디션 이런 것도 다 예약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IoT 기반으로 이 실내에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모두 AI 스피커가 조종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TV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조명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객이 설정할 수 있고 원하는 걸 개인화돼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한 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초기에는 한 5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3억 원 인테리어 보증금, 그다음에 기반 서버 구축에 1억씩 각각 쓰겠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돌렸을 때 저희가 하나의 공간에서 한 옵시스를 10개로 잡아서 이거의 첫 위치는 압구정동, 청담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시장 진입은 당연히 이 서비스를 가장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30, 40대 여성을 타겟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30,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청담동 압구정동에 초기 업소를 차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요 오퍼레이션 때 들어가려면 월 한 900만 원 정도 이제 이익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팀은 저랑 그리고 저희 CFO를 담당하고 있는 최효인님 그리고 CMO 담당하는 정수찬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목욕탕 데이터를 이용해서 뭘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를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목욕을 하는 행위 자체는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취합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목욕을 하면 다 일단 벗어야 되고 뭔가 이거를 취득하기 쉽지 않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데이터인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어쨌든 물론 이 사람이 이용하는 더 나아가서 제가 큰 그림은 이 사람이 이용하는 목욕용품이나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다 데이터 취합하고 싶어요. 근데 당장 그거 쉽지 않은 거고 그거에 앞서서 어찌됐건 이 목욕도 하나의 이 사람이 쉬는 힐링의 형태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쉴 때 그럼 뭘 할까? 그런 지점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앞서서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명이라든지 분위기, 그리고 음악을 어떤 걸 듣는지, 이 사람이 쉴 때 뭘 하는지, 그리고 수온이라든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걸 알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뭐 데이터로 해서 B2B로 이제 LG생건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이제 업종, 목욕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 파는 업체들이랑도 이제 B2B로 제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5억 이제 투자금으로 이제 공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1인 목욕탕이면은 그 공간이 굉장히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 재고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몇 명 고객이 와야 되고 몇 년 운영했을 때 비비가 어쩌죠? 잠시만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되게 약간 러프하게 추산한 거라서 BEP가 안 맞춰지지 않아요? 아, BEP요? 사실 근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BEP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를 저는 저희 팀원분들이 이렇게 계산하고 솔직히 좀 놀란 게 그리고 사실 저희가 목표 투자 금액 5억을 잡은 이유가 초기 인테리어랑 보증금 저 부분이 사실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개인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어쨌든 이게 인테리어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저 공사 비용, 초기 구축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만 충당이 된다면 투자금만으로 그 외에 나머지 사실 저는 그리고 관리비가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팀의 최유희 부동산 전문가인 최유희님이 좀 찾아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이게 한 80명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압구정동에 실제 상가를 설치했는데 그곳에 관리비 그러니까 수도세, 전기세, 뭐 가스세 다 합쳐서 그렇게 했을 때 월 지금 여기 적은 이것도 되게 많이 잡은 거예요.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BEP를 못 맞출 정도는 아니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오퍼레이션을 돌아가면서 조금씩 서비스가 보다 된다면 BEP는 한 3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3년 뒤 정도면은. 네. 저 그때 줌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빠가 사우나 20년 하셨거든요. 네네.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근데 구축도 구축인데 네. 듣고 진짜 아빠 고생했구나 느낀 게 한 달에 전기세, 빨랫값, 거의 2천만 원? 네. 이고 인건비, 거기 직원분들 그렇죠. 인건비랑 월세는 제외고 한 달에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그분은 프리미엄 한다고 하면 진짜 조금 잡아도 3천만 원은 잡아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랑 한 2년 정도 유지할 비용을 같이 고려해서 그동안 조금씩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두어블한 비즈니스일 거냐, 이게 과연 내가 베팅을 해볼 만한 비즈니스일 거냐 하는 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시장, 그다음에 팀. 근데 뭐 팀은 다 우리 카이스트의 멤버들이 구성한 팀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시장과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그래서 투자자한테 리스크를 걸고 투자한 만큼 이제 확실하게 커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아직도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유저의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의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예를 들어서 업주들이 돈을 내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환경을 바꿔줄 수 있을 거냐, 손님들을 더 많이 갖다 줄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좀 모호하다라는 그런 아쉬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돼야지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도 이제 뭐 이게 그 브레이크 이븐이 나오겠느냐 하는 건데, 브레이크 이븐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장사가 너무 잘 되고 경쟁력이 있어서 남들이 계속 나도 그럼 체인점 할래라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카이스트의 학생들답게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바람을 좀 해보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라도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시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창업을 실제로 하신다면, 혹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실 기회가 있다면은 진짜로 그런 쌈박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그 브레인들이 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뭐 그동안들 과제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